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술 한 잔만 더 했더라면, 아니면 한 잔 덜 마셨더라면, 아니면 그 노래방에서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 노래만 부르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조설비 회사를 운영하는 50살 김상현입니다. 대형 건물 옥상에 실외기 달고 관공서 기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22, 보기엔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언니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 이 말을 입 밖에 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처형인 은영이를 처음 만난 건 은경이랑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28배 은영이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부 저 왔어요. 하고는 바로 냉장고부터 열었으니까요. 은경아, 이 맥주 마셔도 돼? 제부 거야? 은경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언니 먼저 인사부터 해. 했잖아. 제부 저 왔어요 라고.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바람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꽉 막혀 있던 공간이 조금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경이는 그 반대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도 말이 없고, 기뻐도 말이 없고, 슬퍼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 15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더라고요. 은영이와 제대로 술을 마신 건 3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큰 공사를 하나 날려먹었어요. 입찰을 잘못 넣어서 계약이 엎어졌는데 금액이 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은경이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더 꼼꼼하게 봤어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다그침도 아닌 그냥 팩트 하나 던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제부 나 오늘 회식 빠졌는데 시간 돼요? 치킨 쏠게요. 은경이가 언니한테 말을 한 건지 벌써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간편한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치킨집에 앉아서 생맥주를 마셨어요. 은영이가 먼저 물었어요. 제부 많이 힘들어요? 저는 당시에 창피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부 괜찮아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위로가 제 심장 어딘가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한 달에 1번이 2번이 됐고 2번이 3번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부 오늘 날씨 좋은데 한 잔 어때요? 제부 나 오늘 팀장한테 치였는데 위로해줘요. 어떤 날은 그냥 심심해요. 저는 매번 나갔습니다. 은경이한테는 항상 말했어요. 요 앞에서 언니가 한잔하자는데 같이 갈까? 난 그냥 쉴래.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 은경이는 원래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술 마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나랑 같이 마신 적도 없었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은경이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전부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옆에 앉으면 누군가와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게 우정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은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단골 포장마차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포장마차. 비닐 문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영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을 뚝 끊었습니다. 왜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물었더니 은영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형이 제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부,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친하죠? 친하긴 하죠. 많이? 네, 많이. 은영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슬펐어요. 내가 제부를 많이 좋아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어디 한두 가지 뜻이겠어요. 그냥 친하다는 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조심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만남을 줄이려고 했어요. 문자도 짧게 답했고 이유를 만들어서 약속도 몇 번 뺐습니다. 은영이는 달랐어요. 더 자주 연락했어요. 제부, 밥은 먹었어요? 제부, 오늘 현장 어땠어요? 제부, 어젯밤 꿈속에서 제부를 만났어요. 그 마지막 문자에 저는 한참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쯤 은영이가 현장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제부, 나 여기 근처 지나가는 길인데 점심 먹었어요? 양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사 현장 옆 그늘막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봤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은영이가 물었어요. 제부, 나 피하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나 상처받아. 그 말이 또 박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왜 다 그렇게 깊이 들어오는 건지. 그런데 2년 반 전 겨울이었습니다. 회사 송년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2차를 가는데 저는 빠졌습니다. 저는 작은 바에 혼자 앉아서 위스키를 마셨어요. 그때 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부 어디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술집. 혼자? 예. 나 가도 돼요? 30분 만에 왔어요.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뺨이 차갑게 빨개져서 들어왔습니다. 앞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말이 없었어요. 1잔, 2잔, 3잔. 어느 순간 서로 취해 있었어요. 조니블루 1병을 다 마셨거든요. 은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부, 네. 나 오늘 이상한 말 해도 돼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봐요. 제부가 이 순간만큼은 제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 안에서 음악이 흘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와 은영이 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그 2글자가, 그 짧은 2글자가 우리 둘의 경계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소에도 처형에게 여자로서 호감은 있었습니다. 늘씬한 키에 깨끗한 피부, 그리고 볼륨감 있는 바디라인. 술은 적당하게 도덕적 경계선을 살포시 허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였고 은경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 먼저 든 감정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이후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은영이와 저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명절이 됐어요. 은영이가 부모님 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어요. 제부 어서 와요. 엄마 김서방 왔어. 그 활달한 목소리, 그 거리낌 없는 웃음. 저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은경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2달이 지났어요. 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부 잘 지내요? 그게 다였어요. 그 한 줄짜리 문자에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또 시작됐습니다. 은영이의 장점은, 아니,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에요. 어색한 척, 모른 척, 조심하는 척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또 만나고 있었어요. 이번엔 처음처럼 포장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제부, 나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제부 옆에 있고 싶어요. 은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그 단순한 말이 제가 20년 동안 집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경이 친구가 우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4월의 포근한 봄이었어요. 우리는 강변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어요. 취해서 갔습니다. 은영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불렀어요. 저도 한두 곡 불렀고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상현 씨? 돌아봤더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를 알아보면서도 눈이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연주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은경이 대학 친구였습니다. 잘 몰랐지만 일단은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영이도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 처형이랑 온 거라고 소개했어요. 상대방도 네, 반갑습니다. 했고요.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저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은경이한테 말하겠다. 집에 돌아왔더니 은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자고 있는 시간인데 TV도 켜놓지 않고 폰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물었더니 은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언니랑 밥 먹었다고 했잖아. 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씻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척하는 은경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이 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다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어쩌면 이미 우리 부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연주가 은경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은경아, 있잖아. 상현 씨 어제 봤어. 그랬어? 어디서? 노래방 앞에서. 근데 은영 언니랑 같이 있던데? 은경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신랑이 가끔 언니 데려다 주거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은경이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할까? 모른 척 할까? 언니한테 따질까? 부모님한테 말할까? 머릿속에서 계속 모든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밥은 먹었어? 내가 소고기 사줄게, 나와. 그 목소리가 너무나 평소와 같아서 가슴에 묻었답니다. 응, 고마워, 언니, 금방 나갈게. 사람이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사이에 어딘가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은경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경이가 알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들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영이와 저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계속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은경이가 군부대에 아들 면회를 갔어요. 저는 현장에 있다고 했고 은경이는 혼자 갔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가 오후에 일찍 끝났어요. 은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돼? 응, 집으로 와요. 만남이 길어지면서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은영이 집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살다가 저를 만나면서 따로 독립을 했거든요. 은영이 집은 처음 방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였는데 깔끔했어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장에 책이 많았고 화분이 몇 개 있었어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영이가 치즈를 꺼내고 과일을 깎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볼을 만지며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서서 키스하는 사이에 서로의 몸에 걸쳐진 것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에 그녀의 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경계선을 넘었어요. 지나버린 일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이상한 감각을. 그리고 은영이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나 나쁜 사람이죠? 아니, 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은영아,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아줬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은영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상현 씨, 나 동생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우리 둘 모두가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걸어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줬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이 제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과연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을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은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상현 씨,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우리 이제 그냥 친구예요. 진짜로 처음처럼.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끊어지길 바라면서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경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응?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랑 어떻게 된 거야? 그 질문이 거실 어딘가 공중에 걸렸어요. 은경의 물음이 제 귀에 도착하기 전인데도 저의 가슴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부정할까, 인정할까, 화를 낼까? 부정하다가 뭔가 증거를 내밀면,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정할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들은 은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가 20년 동안 봐온 은경이의 뒷모습 중에 가장 작고 비참하게 보였어요. 며칠 후 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어요. 상현 씨, 동생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알고 있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수화기 너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영아. 예. 내가 더 어렵겠다. 미안해. 은영이가 낮게 웃었어요. 상현 씨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상현 씨가 나한테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미안해해야 하는 건 은경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잠시 후 말했어요. 나 동생한테 전화할 거예요. 직접 가서 얘기한다고. 은영아, 그러지 마. 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상현집 거실에 두 자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은경이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은영이가 왔어요. 제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왔습니다. 은경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은경아, 내가 잘못했어. 언니가 잠시 미친 거야. 은경이는 말이 없었대요. 언니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용서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대요. 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기적이었어. 알아. 언니는 항상 그랬잖아. 언니가 원하는 거 먼저 했잖아. 은경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근데 있잖아. 언니가 애 아빠랑 친한 거 나도 좋았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언니는 저렇게 하는구나 싶었어. 은영이가 울었대요. 나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바보야?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나만 더 초라해지지. 그 말에 두 자매가 처음으로 오랫동안 같이 울었대요. 저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집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은경이가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왔다 갔어. 응, 알고 있어. 언니가 많이 울었어. 미안해, 은경아. 은경이가 저를 봤어요. 뭐가 미안해? 다가 뭔데?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내가 혼자였던 것들, 내가 옆에 없었던 시간들,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든 것들, 나 때문에 내가 작아진 것들. 은경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 때문에 외로웠구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외로웠다고. 20년 동안 그 한마디를 당신한테 듣고 싶었는데, 은영이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스스로 거리를 뒀어요. 명절에 만나도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조심했고,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은영이는 여전히 은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은경아, 밥 먹었어? 엄마 보러 같이 갈래? 야, 나 오늘 힘들었는데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은경이도 언니 전화를 잘 받았어요. 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끊지도 않았습니다. 두 자매가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전역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우리 부부가 같이 부대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이 나오는데 은경이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소풍 갔던 날이 생각났어요. 은경이가 웃으면서 아이 등에 선크림을 발라주던 날, 저도 옆에 앉아서 웃던 날, 우리가 행복했던 날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서로 그날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와서 건수 경례를 했어요. 충성,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악수를 하는데 손이 컸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이 집에 온 그날 밤, 저와 은경이는 오래간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봤어요. 뭘 봤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경이가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은경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말 잘 못하는 거 알지? 알아. 그래도 나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경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냥 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자 은경이가 잡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어요. 어느 날 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부, 저 이번에 지방 발령 났어요. 부산으로 가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잘 됐다, 잘 살아. 은영이가 답했어요. 제부도 잘 살아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은영이가 떠나는 날, 은경이가 이삿짐 싸는 걸 도우러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은경이한테 들었어요. 자매가 주차장에서 오래 껴안았다고. 언니 보고 싶으면 전화해. 응, 자주 할게. 은경아, 난 나쁜 언니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 같은 거 없어. 그냥 내 언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 때문입니다. 저는 50년을 살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회사 키우는데 바빴고, 직원 걱정하는데 바빴고, 현장 뛰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내가 조용한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노력을 안 한 거였습니다. 그 공백을 은영이가 채워줬어요. 하지만 그건 은영이 덕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공백이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처형이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였겠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은영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48년을 혼자 살면서 자기 동생 남편을 좋아하게 된 어리석고 그래서 더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은경이가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은경이와 삽니다. 아들 녀석도 집에 있어요. 아이가 저녁하고 나서 부쩍 밥을 잘 먹어요. 삼겹살 구워주면 눈이 반짝이는 거 보면 아직 이 집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늘 현장 힘들었어? 밥 더 먹을래? TV 뭐 볼 거야? 별거 아닌 말이지만 저는 그 말들이 지금 제일 소중합니다. 은영이는 부산에서 잘 산다고 합니다. 은경이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 모양이에요. 저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살길 바랍니다. 그 활달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만의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옥상에 올라갑니다. 시래기 점검하러요. 서울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수백 대의 시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달아준 것들이요. 그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어요. 한 모금 빨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죠. 나쁜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실수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실수 앞에 서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려는 것.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담배를 비벼 끄고 전화를 꺼냈어요. 은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 잠시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배신과 배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자매의 정과 남은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